9.11 테러 공모자들이 사형을 면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월스트리트저널 러시아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의 요양원 베델 매너의 전 직원이었던 한인 남성이 82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뉴저지 장례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칙필레의 배달 운전사가 무정 강도와 싸워 격퇴한 사실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2024 코미콘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단속 작전이 벌어져 9명이 구출됐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승객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어제 타임스퀘어에서 페퍼 스프레이로 인한 공격으로 5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을 공격한 9.11 테러 공모자들이 사형을 면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피고인들의 진술이 군사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러 공모 주범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2명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국 군 검찰과 합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모하메드는 1996년 테러 집단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행기 충돌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등 테러를 공모했고 2,976명을 테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왈리드 빈 아타시, 무스타파 알 하우사위는 테러범을 선발하고 훈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개월 동안 검찰과 협상한 끝에 이날 국방부로부터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사검찰은 사형 선고를 면제하는 대신 피고인 3명은 기소장에 적시된 2,976명을 살해한 혐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후 미 중앙정보국 비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합의로 피고인들의 진술이 군사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재판을 열 전망입니다. 21년 전에 미 당국에 체포됐던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까지 계속 중인 이유는 이들이 체포 이후 중앙정보국의 신문 과정에서 불법적인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던 진술이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피고인들은 사전 심리 절차만 10여 년을 끌었고 2012년 콴타나모 특별군사법정 재판이 결정된 후에도 공판전 심리만 40번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바뀐 재판장만 8명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 법원에서 지난달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월스트리트저널 러시아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이번 석방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수감 중이던 러시아 측 수감자와 맞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터키 보안 당국자의 성명을 인용해 에반 게르시코비치 등 수감자들이 터키 앙카라의 공항에서 교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감 중이던 에반을 포함해 총 7개국 수감자 24명이 수감자 교환 대상이며 여기에는 미국 해병대 출신 폴 휠런, 러시아 영국 이중 국적자인 러시아 반정부 인사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서방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29일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러시아 방첩기관인 연방안보국에 붙잡혀 지난 6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냉전이 끝난 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언론인은 그가 처음입니다.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이후 그는 소련 시절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온 레버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의 요양원 베덜 매너의 전 직원이었던 47세 한인 남성이 82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전 씨가 치매 환자인 가너 웨버를 침대로 옮기던 중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2세 치매 환자 웨버는 이번 사건으로 눈 주위가 멍들고 왼쪽 눈썹 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웨버는 폭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차량에 치인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웨버는 2022년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베델 매너의 또 다른 직원은 전 씨가 웨버를 침대로 옮기던 중 웨버가 공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신체 상해를 초래한 성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웨버를 다룰 때 2명의 직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전 씨가 평소 좋은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사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전 씨의 해고 통지서에 따르면 웨버가 공격적이었고 전 씨의 대응이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베델 매너의 관리 절차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 보건부에 제출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씨는 군 복무 중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 당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자필 진술서에서 웨버가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방어를 했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이 뉴저지 장례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측이 아버지의 유해를 묘지에 묻어준다고 했지만 매증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이 뉴저지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고는 지난 31년 동안 가족들은 아버지의 화장 유해가 묘지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날과 아버지의 생신날을 기리며 묘지를 찾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데비 우라가는 그녀의 아버지의 유해가 31년 동안 뉴저지 미들타운에 위치한 존 F 플래커 장례식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장례식장 지하실에서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되어 왔다며 돌아가신 이후 지난 31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인 우라가의 돌아가신 아버지 조지 조나스는 1993년에 숨진 참전 용사입니다. 우라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형제를 잃었으며 숨진 가족들을 모두 미들타운의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묻었습니다. 우라가는 지난 31년간 아버지의 화장 유해가 묘지에 잘 안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날 그리고 생일 때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유해가 없는 빈 무덤이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고 허망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라가는 지난 6월 장례식장 내 유해를 찾아 매장하는 한 남성이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인 우라가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화장 유해가 아직 장례식장 지하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라가가 장례식장에 항의했지만 장례식장 측은 유해와 관련해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라가는 장례식장 측이 1993년 아버지의 유해가 먼저 숨진 가족들의 묘지 인근에 함께 매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조나스의 시신을 지난 31년간 최상의 서비스로 보관해 왔으며 유가족 측의 시신 매장 방법과 관리에 있어 최종 처리 방법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원고 우라가는 성명을 통해 장례식장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화장 유해가 담긴 상자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가 모두 적혀있는 화장 증명서가 함께 있었다며 자신은 장례식장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측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곳에 거주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크필레의 배달 운전사가 무장 강도와 싸워 격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총을 든 강도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 극적인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넷 경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5075 스톤 마운틴 하이웨이에 있는 치크필레 식당에 복면을 쓴 권총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드라이브-트루 창문을 돌로 깨고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장 안에 혼자 있던 배달 운전사를 권총으로 위협해 금고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도는 운전사의 총을 겨누고 매니저 사무실 문을 열도록 위협했지만 이내 운전사는 권총을 빼앗기 위해 강도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녹화 영상에 따르면 강도는 한때 총을 떨어뜨렸고 실랑이를 벌이다 총을 다시 집어들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운전사는 용의자와 싸우는 동안 그의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벗겼고 경찰은 이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곧 용의자의 차량을 파악했고 용의자를 체포해 귀넷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만화 및 종합 미디어 박람회인 2024 코믹콘이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가운데 행사와 관련해 대규모 인신매매 단속 작전이 벌어져 16세 소녀를 포함한 9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 코미콘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코미콘은 만화를 중심으로 영화와 게임 등 종합 미디어 부문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대중문화 이벤트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리우드를 비롯해 루카스필름, 마블 스튜디오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유명 영화 배우들의 팬 미팅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한편 법무장관 롭 본타의 사무실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3일 동안 잠복 수사를 펼쳐 16세 소녀를 포함해 9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구출했습니다. 미성년 소녀와 다른 피해자들은 행사에 참여한 스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관들은 성구매자로 가장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인신매매업자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서 인신매매업자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요원들은 14명의 성매매객을 유인해 체포했습니다. 샌디에고 보안관 켈리는 성명을 통해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강제 노동이나 성행위에 처하게 하는 강압과 폭력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코미콘 행사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Jakes for Consent라는 여성단체는 행사에서 성희롱 분위기가 감돌자 행사의 공식적인 반성추행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3,000개 서명을 모으며 항의했습니다. 이 그룹은 코미콘에 있는 동안 성희롱 등을 당한 여성 참석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코미콘 주최 측은 당시 참석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보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밖에서 열린 유관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총 참여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한 승객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는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성적인 발언을 내뱉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운항 중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뉴저지 출신의 한 남성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청은 어제 성명을 통해 뉴저지에 거주 중인 26세 남성 에릭 캡코가 지난 7월 18일 시애틀에서 댈러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내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을 열려고 시도해 결국 비상 착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캡코는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승무원들이 착석할 것을 지시했지만 불응했으며 승무원에게 성적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다른 승객들을 향해 소리치고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을 잠그는 등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은 급기야 플라스틱 끈을 이용해 그의 손을 묶었으며 비행기는 밤 11시경 솔트레이크 시티에 비상 착륙했고 난동을 피운 캡코는 현장에서 구속됐습니다.
뉴저지 드랑크 출신인 캡콤은 현재 승무원 업무 방해, 기내 소란 및 난동, 항공기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연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타임스퀘어에서 페퍼스프레이로 인한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31일 수요일 타임스퀘어에서 페퍼 스프레이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9살 남아와 6살 여아, 4살 여아를 포함해 최소 5명의 시민이 어젯밤 9시 30분경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후추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1515 브로드웨이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1세 여성과 어린이 3명이 공격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격이 이어지며 38세 여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페퍼 스프레이 공격은 전직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이 참여한 추모 행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벌어진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젯밤 진행된 추모 행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시위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으며 6명 중 5명이 기소된 상태로 이 가운데 1명은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기소된 이들 중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벌인 용의자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주가 AR-15 소총 판매를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는 연방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총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도 사용돼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총탄의 판매를 10발 이내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이날 연방법원의 피터 셰리단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셰리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과 주 법무부 검찰은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판결 결과의 시행명령을 30일 동안 잠정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례들을 예시하면서 셰리단 판사는 정부와 대통령, 의회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총기 관련 폭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택 판매자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판매자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연방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업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 이해상충 시 신속한 고지, 전문가 조언 권고, 기밀정보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게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수료 없는 가족석을 의무화하면 평균 좌석 수수료를 $25로 계산했을 때 4명의 가족이 왕복 여행하는데 $2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증기 누출로 인해 파크 애비뉴 일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증기 누출로 인해 분출된 파편에서 성면이 검출돼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파크 애비뉴의 일부 차선은 청소 작업이 계속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인근 주민 일부가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이 파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커네디스는 오늘 오후까지 청소 작업을 진행했으며 수리와 서비스 복구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뉴저지 호보켄 경찰이 전기 자전거를 탄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 3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화요일 오후 1시 40분에서 오후 2시 45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2번가와 가든 스트릿과 퍼스트 스트리트, 윌로우 애비뉴와 7번 스트리트 교차로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블룸필드가 근처 2번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깜짝할 사이에 전기 자전거를 탄 남성이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3명의 다른 여성에게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3사건 모두 범죄적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이 적극 수사 중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가든시티의 디블리 드라이브 700번 롱알랜드 로즈 매장 뒤편 숲에서 인간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19분 911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이 바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검시관 사무실에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연이어 버려진 시신 부분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